아프로디테와 미소년 아도니스. 그 첫 번째 이야기.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아도니스의 탄생과 관련이 있는 스미르나 공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다. 옛날 먼 옛날 키프로스 섬의 임금 자리를 키니라스가 차지하고 있던 시절의 일이다. 키니라스는 아주 큰 부자였다. 트로이아 전쟁 당시 그리스 연합군 사령관 아가멤논 왕에게 황금 가슴 가리개를 선물했을 정도였다. 키니라스 왕에게는 아주 참하게 생긴 딸이 있었다. 왕과 왕비 켄크레이스가 이 참한 딸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사랑하여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에 견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부부가 딸을 어루만질 때마다 이런 미련한 소리를 했으니 말이다. 아프로디테 여신이 곱다 한들 설마 우리 스미르나만큼 고우랴. 신들에 대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짓거리 가운데 가장 미련한 것이 신들의 질투를 유발할 언사를 뱉는 짓이다.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데가 없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것일 게다. 아프로디테가 누구던가? 여신들과 여성들을 통틀어 명실공히 미스 그리스가 아니던가? 키프로스가 어떤 곳이던가? 바로 아프로디테가 피로를 느낄 때마다 찾아가던 아프로디테의 고향 아니던가? 키니러스 왕과 켄크레이스 왕비가 딸을 어루만지면서 했던 말을 엿듣는 순간 아름답던 아프로디테의 눈이 도끼 눈이 되었다. 아프로디테는 아들인 사랑의 신 에로스를 불렀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명령했다. 저 스미르나에게 화살 한 대를 쏘거라. 상대가 누구든 처음 보는 남성을 견딜 수 없이 사랑하게 만들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스미르나가 에로스의 화살을 맞고 처음 본 남성은 다름 아닌 아버지 키니라스 왕이었다. 친오빠인 카우노스를 짝사랑하던 비블로스가 어떻게 되었던가?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지 않던가? 아버지를 짝사랑하다니 이거 큰일 나지 않겠는가? 스미르나의 상사병은 나날이 뼛속으로 깊어져 갔다. 상사병이라는 게 그렇다. 깊어지면 먹지도 못하고 잠들지도 못한다. 스미르나는 나날이 여위어 갔다. 견디다 못한 스미르나는 늙은 유모에게 고백했다. 당시 아프로디테의 고향 키프로스는 풍기가 문란하기로 유명한 도시였다. 아프로디테 축제날이 되면 설사 결혼한 여성일지라도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프로디테 축제날 여성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그네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도 그것을 아프로디테 여신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아프로디테 축제날이 왔다. 유모가 키니라스 왕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께 아주 홀딱반한 처녀가 있습니다. 축제날이 되면 임금님과 함께하게 해달라고 오래전부터 저에게 청을 넣었습니다. 용납해 주십시오. 왕은 처녀라는 말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별 생각 없이 그러자고 했다. 축제날 저녁, 키니라스 왕은 유모가 건네주는 술을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모두 받아 마셨다. 그러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여러 달이 지나고부터 딸 스미르나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다. 딸의 몸속에서 아기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안 왕이 딸을 불러 물어보았다. 너 어떻게 된 것이냐? 아기의 아비가 대체 누구냐? 그러자 딸 스미르나가 대답했다. 아기의 아버지가 곧 아기의 외조부 됩니다. 말귀를 알아먹은 왕은 창피하고 분한 김에 칼을 뽑아 딸을 찌르려 했다. 스미르나는 궁성을 빠져나와 바다 쪽으로 내달았다. 아버지와 딸은 오래 쫓고 쫓겼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천길 절벽이 스미르나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딸을 따라잡은 키니라스 왕은 칼끝을 딸의 가슴에다 겨누었다. 아버지의 칼끝이 딸의 살갗에 닿으려는 찰나 처음부터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아프로디테는 처녀를 몰약나무로 변신하게 했다. 하지만 스미르나가 변신한 몰약나무는 나무둥치 안에다 아기를 품은 몰약나무였다. 사랑의 반쪽을 엉뚱한 곳에서 찾은 스미르나의 기가 막히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다. 아프로디테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도 몰약나무 지켜보기를 게을리하지 않다가 때가 되자 껍질을 찢고 달이 덜 찬 아기를 꺼내었다.
아프로디테는 이 아기를 상자에 넣어 저승의 왕비 페르세포네에게 보내며 상자를 어두운 곳에 두되 아무 달, 아무 날이 되기까지는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자, 페르세포네가 이 상자를 열어보겠는가 안 열어보겠는가? 인류 최초의 여성이라는 판도라에게도 열어보아서는 안 되는 상자가 있었다. 판도라는 상자를 열었던가 안 열었던가? 아프로디테의 명을 받고 푸시케가 저승으로 아름다움을 좀 얻으러 간 적이 있다. 페르세포네는 그때 그걸 상자에 넣어주면서 절대로 열어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푸시케가 그 상자를 열었던가 안 열었던가? 열어서는 안 된다는 상자는 반드시 열어보게 되어 있다. 신화의 금기는 깨지기 위해서 존재한다. 페르세포네가 상자를 열어보니 덜 자란 아기가 들어 있었다. 이 아기가 바로 뒷날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미남 청년 아도니스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리스적이라기보다는 히브리적이다. 모략나무의 진을 방향제, 방부제, 진통제로 쓰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다. 페르세포네가 엿본 아기의 이름 아도니스도 주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도나이에서 온 말이라고 한다. 한편 아도니스는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한다. 따라서 페르세포네 또한 아이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아프로디테에게 아이를 돌려주기를 거부하면서 두 여신 사이에는 아름다운 아도니스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게 된다. 이 다툼의 중재를 맡게 된 제우스는 아도니스에게 1년의 3분의 1은 페르세포네와 함께 지하세계에서 살고 3분의 1은 아프로디테와 함께 지상세계에서 살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가 원하는 곳에서 지내라는 판결을 내린다. 아도니스는 자신의 처분에 맡겨준 3분의 1의 시간도 아프로디테와 함께 보낸다. 결과적으로 아프로디테와 지냈던 날이 더 많았던 것을 보면 아도니스는 페르세포네보다는 아프로디테를 더 좋아한 듯하다. 이로부터 아프로디테는 늘 아도니스 뒤만 따라다녔다. 자신이 저주를 내렸던 여성의 아들에게 반하다니 정말 운명의 장난이 아닐 수 없다. 그 전까지는 그저 나무 그늘에 누워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만 좋아하던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 때문에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같은 차림을 하고는 숲을 헤매고 산을 넘으며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다. 아프로디테는 사냥개들을 불러 산토끼나 사슴같이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잡을 수 있는 짐승을 쫓아다녔다. 물론 위험한 동물, 이를테면 일이나 곰 같은 사냥감 주위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에게 늘 이같이 위험한 동물을 조심하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아프로디테는 입버릇처럼 아도니스에게 일렀다. 겁이 많은 동물에게는 용감하여라. 그러나 용감한 동물 앞에서는 용기가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해. 그대 몸이라고 위험 앞에서도 온전한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끼지 않으면 못 써. 위험을 무릅쓰므로써 내 행복을 위태롭게 하면 못 써. 자연이 무기를 베푼 짐승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나는 그대에게 이 같은 은혜를 내리고 있는 만큼 그대가 이런 위험에 몸을 던져서까지 명예를 구하는 일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 그대의 젊음이, 나 아프로디테를 매혹시킨 그대의 아름다움이 사자나 털을 세운 멧돼지에게 도무지 무슨 의미가 있으랴. 저 무서운 발톱과 엄청난 힘을 항상 유념하도록 해. 아프로디테는 이 이야기 끝에 아도니스에게 아탈란테와 히포메네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